중국에 조공바치던 나라에서 범죄자도 따라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프롤로그. 범죄자가 태극기를 쓴 이유. 태국 파타야. 경찰이 무기고를 급습했습니다. M16 소총, 수류탄, 폭발물, 군부대 수준 무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중국인 용의자의 머리 위 검은색 모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 한국. 사진이 공개되자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반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왜 저걸 쓰고 있었지?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인처럼 보이려던 건가?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한국인처럼 보이려 했는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자 하나를 보고 이렇게 크게 반응했을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 가난 때문에 국적을 숨기던 시절도 있었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처럼 보이려 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장. 한때 우리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지금 세대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을 펴면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겼습니다. 정확히는 처음에는 명나라를, 그 다음에는 청나라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사대라고 불렀습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바뀌면 중국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자가 책봉되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중국 황제에게 하례를 올렸습니다. 조공을 보냈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은이 갔습니다. 인삼이 갔습니다. 비단이 갔습니다. 말이 갔습니다. 수달 가죽이 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갔습니다. 공녀라 불린 여성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을 뽑아 배에 실었습니다. 울면서 끌려가는 딸을 붙잡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다시 돌아온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현실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은 하늘이었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썼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중국 고전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궁궐에서 중국 황제의 칙서가 오면 왕이 직접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조선의 궁궐에서 중국 황제의 편지에 무릎을 꿇는 장면.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1636년에는 더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기마병들이 얼음 위를 달려왔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인조 임금은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45일을 버텼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극심했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문이 열렸습니다. 인조 임금이 산성을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도. 그곳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 임금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309 고두례. 조선의 왕이 외국 황제 앞에서 이마를 땅에 박는 장면. 그것이 당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였습니다. 중국은 하늘이었고 한국은 그 아래였습니다. 그로부터 388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중국인이 태극기를 머리에 씁니다. 한국인인 척을 합니다. 이 역전.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역전은 때로 이렇게 극적으로 옵니다. 2장. 중국 국적이 짐이 된 세계.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를 측정하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중국 여권은 세계 64위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85개국입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두 나라 국민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193개국 대 85개국. 이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유럽의 고급 호텔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을 꺼리는 호텔들이 생겨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객실이 없다고 하거나 예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최소 숙박일을 늘리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시설 훼손, 소음 민원, 다른 투숙객과의 충돌, 뷔페 음식 반출, 수영장 매너 문제. 물론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한번 굳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직접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토기용 골목의 일부 가게들은 외국인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외국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문제가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부 료칸과 식당에서는 중국어 안내문 옆에 별도의 행동 수칙을 붙였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사진 촬영 전 허락을 구하십시오. 이런 안내문이 다른 언어로는 없고 중국어로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의 갈등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관광지에서의 새치기, 유적지에서의 훼손, 협상 문화의 충돌,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중국의 이미지는 복잡해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랑 외교, 늑대 전사 외교. 작은 나라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자국의 비판적인 나라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영토를 주장하고 세계는 중국의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존중이 아닙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인의 83%가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74%, 독일은 71%, 일본은 87%, 한국은 77%, 호주는 69%.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논란, 홍콩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구르 문제. 이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중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겪는 불편함. 그러자 일부 중국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장입니다. 대만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다닙니다. 일본어로 먼저 말을 겁니다. 홍콩 억양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한국어가 적힌 물건을 들고 한국인인 척합니다. 이것이 태국 파타야 범죄자의 머리 위에 태극기가 올라간 배경입니다. 그는 한국이 좋아서 태극기를 쓴 게 아닙니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극기를 쓴 것입니다. 3장. 한때 우리도 숨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하면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불과 4050년 전 한국도 국적을 숨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노스 코리아 올 사우스 코리아?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분단된 나라,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아야 먹고 사는 나라.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00달러대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습니다.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 중 일부는 일본인인 척 행동했습니다. 일본어를 몇 마디 배워서 먼저 꺼내거나 일본 제품을 눈에 띄게 들고 다니거나
한국 국적을 굳이 먼저 밝히지 않거나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여권은 세계 어디서든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호텔에서, 식당에서, 가게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계가 먼저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1970년대 한국은 약했습니다. 매우 약했습니다. 197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에서, 독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이요. 한국?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합니다. 한때 일본인인 척했던 한국인의 자리에 이제 중국인이 앉았습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것인지 반세기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장, 한국은 어떻게 달라졌나?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층층이 쌓였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농업국가가 갑자기 중화학공업?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러나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울산에 조선소가 생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1972년 착공 당시 이 조선소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세워졌습니다.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 조선회사 AMP 애플도어를 찾아갔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동안 배도 만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가가 됐습니다. 영국 조선업은 쇠락했습니다. 일본 조선업도 한국에 1위를 내줬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일본 업체들이 말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들 것이지.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연구진을 이끌고 일본 기업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삼성은 미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63회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합니다. SK하이닉스가 20%를 더합니다. 한국 기업 2개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만듭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1986년 현대 엑셀이 북미 시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가격은 가장 쌌습니다. 4,995달러. 미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낮은 출시가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샀습니다. 첫 해에 16만 8천 대가 팔렸습니다. 수입차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품질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대차를 조롱했습니다. 현다이가 뭔지 알아? 일본어로 고장이라는 뜻이야. 농담이 돌았습니다.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질에 올인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현대차는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차가 10만 마일 안에 고장나면 우리가 책임진다? 미국 소비자들이 반응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현대차는 또 파격적인 정책을 냈습니다. 차 사고 나서 실직하면 차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시런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판매량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대 아이오닉5가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조롱거리였던 현대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1위가 된 것입니다. 5장. 한국은 어떻게 달라졌나? 산업이 기반을 닦는 동안 문화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아시아 드라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장금이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었습니다. 이순신, 여의사, 궁중요리사. 그것이 한국 드라마라는 것을 세계가 알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강남 스타일이 터졌습니다. 싸이가 말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뷰를 넘었습니다. 세계가 강남이 어디인지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갔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사관왕이었습니다. 시상식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세계 영화 기자들이 일제히 썼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의 역사를 바꿨다. BTS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주로 쓰는 가수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곡으로 아미라 불리는 팬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인도, 일본, 이집트. BTS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94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시 28일 만에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기 싫어하던 미국인들이 한국어 대사에 한국어 자막을 켜고 봤습니다. 달고나 뽑기가 전 세계 SNS를 도배했습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이 외국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됐습니다. 한국 라면이 세계에서 팔렸습니다.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국 식당이 미슐랭 별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 파리에서, 도쿄에서 한식당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김치, 삼겹살, 떡볶이, 순두부찌개. 한때 외국인에게 낯설었던 이름들이 이제는 세계인의 일상 어휘가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미 세계 뷰티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K-뷰티라는 단어가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달팽이 크림, 에센스, 패드, 마스크팩. 한국 화장품의 성분과 루틴이 세계 뷰티 잡지의 특집 기사가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LA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 화장품이 팔렸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2위. 비자 없이 193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60개국 안팎이었습니다. 30년 만에 3배 이상이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6장.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의 60%가 폐허였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UN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광부로 갔습니다. 파독 광부. 그들은 지하 100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석탄 가루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너질지 모르는 천장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갱도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국에 보냈습니다. 같은 시기 여성들이 독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파독 간호사.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낯설고 날씨도 맞지 않았습니다. 밤새 독일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독일 노인들의 손을 잡고 체온을 쟀습니다. 그들도 월급을 고국에 보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돈으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돈이 경부고속도로가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공장이 됐습니다. 1970년대, 이번에는 중동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중동 산유국들이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정유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사망기업.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라크로 갔습니다. 리비아로 갔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가렸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외화가 다시 공장이 됐습니다. 조선소가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됐습니다. 1980년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는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노동자들. 용접봉에서 불꽃이 튀는 도크. 무게 수만 톤의 배가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 한 명 한 명의 손이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만든 배가 운반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IMF. 그 두 글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대우, 쌍용, 혜태, 기아.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들이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결혼반지를 냈습니다. 돌반지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금비녀를 냈습니다. 목걸이를 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한마디에 351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거둔 금이 227톤, 달러로 21억 달러. 세계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구한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 돈이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600만 명이 광화문에, 시청 앞에, 전국 도시의 거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박수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된 그 장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응원하는 한국인들.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밤새 공부하며 수출할 제품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강해진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이 쌓인 결과입니다. 7장. 중국은 왜 다른 길을 걸었나?
같은 시기 중국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수십 년째 이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입니다. 한국의 1조 7천억 달러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시선은 왜 달라졌을까요? 경제력이 커졌지만 신뢰는 함께 커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품질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아용 분유에 멜라민이 들어갔습니다. 6명의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짜 백신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접종됐습니다. 가짜 달걀, 가짜 꿀, 식용유에 공업용 기름을 섞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산이라는 말에 세계 소비자들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달라졌습니다. 힘이 생기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한한령으로 한류를 차단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산 와인, 소고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중국 인권활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갑자기 줄였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자 리투아니아와의 교역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세계는 이것을 보며 배웠습니다. 중국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경제적 타격이 온다. 두려움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였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초기에 중국 정부가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고발 의사들이 경고를 했지만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다시 봐야 합니다. 미국인의 83%가 중국에 부정적, 영국인 74%, 독일인 71%, 일본인 87%, 한국인 77%.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돈으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신뢰는 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권 순위에 나타납니다. 중국 여권 세계 64위, 한국 여권 세계 2위, GDP는 10배 차이. 그러나 여권 신뢰도는 역전됐습니다. 8장.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는 세계. 이것은 인터넷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태국 파타야, 방콕, 치앙마이의 고급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 억양으로 말하면 직원들이 미묘하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 3글자. 그 3글자가 직원의 태도를 바꿉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객실 업그레이드가 슬쩍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비스가 더 친절해집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료칸에서 중국어로 예약하면 만실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예약하면 방이 있다는 경험을 한 관광객의 증언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품 쇼핑가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밀라노, 런던의 명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손님의 국적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편견이기도 하고 수년간 쌓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많은 곳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현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 행동하는 중국인들. 삼성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LG 가방을 맵니다. BTS 로고가 있는 옷을 입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를 외워서 씁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 세 마디만 알아도 많은 곳에서 통한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인인 척 계정을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발견됩니다. 한국 아이돌 사진을 프로필로 씁니다. 한국어로 게시물을 올립니다. 팔로워를 모읍니다. 그러다 물건을 팔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각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힘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 파타야의 범죄자. 그는 무기를 숨긴 창고에서 체포됐습니다. 머리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숨김의 도구로 태극기를 선택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2024년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위장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흐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9장. 국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국의 GDP는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인구는 28배입니다. 영토는 96배입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중국인인 척이 아니라 한국인인 척을 합니다. 이것이 경제력과 국격의 차이입니다. 국격은 GDP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격은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나라에 대해 쌓인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신뢰, 존중, 호감,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의 역사. 한국을 떠올리면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삼성, 현대, LG,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맛있는 음식, 빠른 인터넷,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중국을 떠올리면 세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중국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인 척을 하는 것이겠지요. 국격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독일 광산에서, 중동 사막에서, 울산 조선소에서, 반도체 무균실에서, 영화 촬영장에서, 연습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중국인이 빌리고 싶어 합니다. 에필로그. 태극기는 중국인의 부끄러움이 만든 거울이다. 태국 경찰서 사진 속 그 모자는 이제 어딘가에 증거물 보관함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폐기됐을 것입니다. 값싼 천조각 하나. 그러나 그 모자가 세계 인터넷에서 수억 번 공유되는 동안 두 가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진실. 중국이라는 이름이 그 남성에게조차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숨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에서조차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중국 국적이 얼마나 불편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 태극기라는 이름이 그 대안이 될 만큼 신뢰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숨고 싶을 때, 위장하고 싶을 때,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을 때 선택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500년 전 삼전도에서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38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뒤집힙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압박이 아니라 매력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랑스러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태극기는 그 중국인의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독일 광산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석탄을 캐던 파독 광부의 것입니다. 낯선 나라 병원에서 독일어를 외우며 노인들을 돌보던 파독 간호사의 것입니다. 사우디 사막 50도 열기 속에서 도로를 놓던 건설 노동자의 것입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던 노동자의 것입니다. 반도체 무균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계 최초를 만들어낸 엔지니어의 것입니다. IMF 때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들고 줄을 섰던 어머니의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공장으로 떠나던 아버지의 것입니다. 밤새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세계를 흔들 준비를 하던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한국전쟁 폐허에서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생이 태극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무게를 중국인 범죄자는 몰랐습니다. 천조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았는지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유명함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담긴 신뢰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담긴 품격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조공바치던 나라가 이제는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 앞 세대의 땀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태극기는 모자가 아닙니다. 태극기는 수백만 명의 생이 만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00년 전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이름을 빌립니다. 역사는 힘이 아니라 신뢰가 만듭니다. 그 신뢰를 만든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생이었습니다.